생명력 가득한 좀 키울까? 생명력 가득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글의 종류는 시. 시는 무슨 갈래에 들어가지? 서정갈래. 서정갈래라는 거는 뭐예요? 정서를 풀어냅니다. 느낀 점 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언어예술로서의 문학이 지닌 가치와 기능을 살펴봅니다. 자유시예요. 무슨 뜻이야? 행과 연의 배열이 자유롭습니다. 서정시라는 말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뜻이라고? 서, 풀다, 풀어내다, 정서를. 서정적이고요. 예찬적, 좋아 죽겠다라는 거지. 오빠! 자연 친화적이라고요. 제재는 봄의 자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외우셔야지. 생명력 가득한 자연을 마주하며 느끼는 감동. 자연에 들어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내 생명력까지 같이 키워지는 것 같아. 특징. 봄의 정경을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한다. 이런 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뭐라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상관이 없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 두 개만 한 번씩 나와도 이 말 맞는 말이라고. 자연물을 의인화했어요. 요즘은 의인화라는 말 잘 안 쓰죠. 뭐라고? 사물의 의인화, 사물의 인격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말들 많이 쓰니까 확인해 놓자. 봄의 생명력 가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과 시어를 반복해서 비슷한 구조의 문장 반복하면 우리 두 글자로 줄이죠. 뭐라고? 대꾸. 대꾸법 쓰여 있습니다. 시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화자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반드시 뭐가 생기게 되어 있다? 운율이 생기게 되어 있다. 영탄적인 어조로 느낌표 빡 찍어줄 수 있을 만한 애들 있다. 자연을 예찬한다. 오빠! 심정을 드러내고 있음. 간결한 시에 옆에 보면 되겠지만 말이 많지가 않아. 화자의 감정을 압축적이고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을까?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핵심 코코, 이 작품의 주제 형상화 반응시 1년의 1, 2행, 2년의 1, 2행. 어머 중요한 가복은 발가락새 사이로 부드럽게 흐르는 물살의 느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촉각. 2연의 1, 2행, 물살에 의인화하여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화자는 맑은 물살에 관한 정감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의인화가 쓰이면 그 대상에 대해서 열의 9.9는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의 자연물과 화자에 대해서 맑은 물살과 연분홍 진달래꽃이 만발한 산 등 누가 봐도 연분홍 진달래꽃이니까 시간적 배경은 봄이겠구나. 한 몸이 되어 흐르는 존재들이 서로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조화를 이루는 자연에 감동해서 걔네들 너네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1995년에 여러분들 뭐 하고 있었어요? 아직 안 태어났었을 텐가? 몇 년생이야 그러면? 06년? 부럽다. 아니야 부럽지 않아. 니들하고 얼마 차이 안 나. 여기에 있으니까 선생님이지 밖에 나가면 형이야. 참 맑은 물살. 참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사용해서 맑다라고 하는 자연의 상태를 강조해 줍니다. 참 맑은 물살은 이 시의 대상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발가락 사이에서 해적이네. 이 맑은 물살에 양말 벗고 맨발로 들어가 있나 봐요. 발가락 살을 해적입니다. 부드럽고 고운 느낌.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촉각. 애기 고사리 순 좀 봐. 느낌표 빠.
아주 강렬하지는 않지만 명령형 어조가 사용이 되어 있죠. 명령형 어조는 시에서의 쓰이면 주로 의지적이다라고 보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걸 함께 나누고 싶은 일종의 제안, 권고의 이미지가 있죠. 여기 애기 고사리 순 좀 봐. 새로 나타난 거잖아. 생명력 넘치지 않아? 사랑해야 할 날들이 지천으로 어디 여기저기 솟아있네. 사랑해야 할 날들. 하지만 여기에서의 사랑해야 할 대상들은 누구예요? 그렇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물이지. 이 물이 어디까지 가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너의 이름. 세상에 자연물을 넣으라고 해놨으니까 여기에도 역시 의인법 쓰여 있다 라고 확인. 의인법 뭐라고? 사물의 인격을 부여합니다. 의인법 쓰는 이유는 뭐다? 그 사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난 자연물 너무 좋더라 이거지. 참 맑은 물살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네. 어머, 여기 참 맑은 물살 어때요?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다. 옆에다가 조금 자세히 쓸까? 시행을 반복합니다.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네. 물살에 머리카락이 있대요. 마치 뭐처럼? 사람처럼. 물살을 곱게 흘러내리는 사람의 머리카락에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법 쓰여 있다라고 또 같이 확인해도 되고, 풀어 적셨네.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쓰여져 있군 하시면 되지. 출렁거리는 산들의 눈부신 허벅지 좀 봐. 산에 허벅지가 있대요. 역시 의인법 쓰여 있음. 산이 출렁출렁 움직이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에 비친 산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나와 있죠. 강물에 투영된 산의 출렁거리는 모습. 크게 보면 강물과 산이 하나 된 거네. 아무 때나 만나서 한 몸이 되어 흐르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누가? 물과 산이 한 몸이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체감을 느끼면서 조화롭게 살고 있구나.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는 거지. 눈물겹게. 왜? 감동받아서 그렇죠. 저 연분홍 사랑을 좀 봐.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연분홍 사랑이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진달래꽃을 비롯한 봄의 자연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 요 정도 해놓으면 되겠지. 됐을까? 참 맑은 물살을 보면서 자연은 지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는구나. 어머, 나도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 될 거 있을까? 오케이, 됐고요. 요 페이지에서는 확인할 게 없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 네, 오늘 문제 푸는 거는 이따가 한 방에 드릴 거예요. 최대한 진도 좀 많이 나가 놓을까 생각 중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12쪽에 자, 살펴봅시다. 이거 글의 종류 뭐라고? 시라고요. 시운문. 시하면 눈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 있어? 시시, 함축성, 운율성,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이 작품을 적절한 호흡으로 낭송해보고 느낌을 자유롭게 말해보자. 낭송해보아라 라는 것 자체가 시어를 한번 느껴보세요. and 운율을 한번 느껴보세요. 운율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의도가 있는 지시사항이지. 간결한 시행.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운율. 하지만 얘기했죠. 운율은 언제 생긴다? 반복할 때 생긴다. 밝고 생명감 넘치는 시어. 부드럽고 환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밑으로 내려가서
시, 서정시, 정서를 풀어낸다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맑은 강의 물살에 발을 담그고 있고요. 산자락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와,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다. 까지 해주지. 화자가 자연물을 사람의 형상으로 비유했어요. 자연물을 사람의 형상에 비유했습니다. 세 글자로 줄일까? 무슨 법? 의인법. 그 표현을 찾고요. 의인법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의인법을 쓰는 의도는 뭐냐? 화자는 강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모습을 사람의 긴 머리카락에 물살이 드리워진 산의 광경을 허벅지에 머리카락 허벅지 의인법 요 정도면 이제 외우는 거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로부터 느끼는 감흥을 생동감 넘치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게 의인법을 쓴 의도입니다 라고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지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외우고 계셨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 작품의 형상화된 자연물과의 관계를 보고서 정서를 말해봅시다. 자연물들은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서로 어울리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고요. 봄의 정경에 경탄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자연 너네 완전 사랑해. 애정을 노래하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지. 됐을까? 3번 다음 식구에서의 느껴지는 감각적 이미지 뭐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참 맑은 물살 봐야지. 시각. 발가락 사이에 해적이고 있네. 촉각. 옆에 읽을 것도 없어. 끝. 부르면 부를수록 청각. 더 뜨거워지는 뜨거. 촉각. 끝이지 뭐. 옆에 거 볼 필요도 없어. 출렁거리는 산들의 눈부신 허벅지를 봅니다. 시각. 끝. 밑에 2번 1년과 2년에서 반복적인 시어와 문장 구조를 찾아봅시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찾기. 운율 형성 요소. 시어 얘네들이 반복이 됐고요. 참 뭐뭐한 물살 무엇을 어떻게 한다. 요렇게 둘이 됐고 무엇 좀 봐 무엇 좀 봐 무엇 좀 봐 요렇게 3개 문장 구조 반복. 문장 구조 반복이면은 무슨 법이라고요? 그렇지, 대꾸법. 대꾸법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문장 구조의 반복이니까 반복법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꾸법이 운율 형성합니다 라고 하면은 되는 거겠지. 됐을까요? 밑으로 좀 내려올게요.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은 어떤 점에서 아름다웁니까? 문학이라는 건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미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의 한 형식입니다. 미적으로 위에다가 하나 쓸까요?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독자들은 작품 속에 담긴 정서를 표현하여 작품의 구조, 형식,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통해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서 밑에다가 쓸까? 내용. 작품의 구조와 형식, 다양한 표현 기법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냥 크게 묶어서 형식.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끝. 다음 페이지. 어디 있을까? 네,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아닌데 문제를 내기가 어렵고 문제가 나올 리가 없다. 하지만 읽어는 두시라. 조금 있다가 시간 충분히 드릴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고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활동해 봅시다 라고 해놔서 다른 학교라면 패스하겠지만 여러분네 학교에선 이런 거 꼭 하고 있죠? 밑에 나와 볼게요. 뭐 있습니까? 제목은 공광규의 별 닦는 나무. 나무가 별을 닦는데 제목부터가 어떻게 해요? 너무 동화적이지 않나? 제목이 너무 환상적이죠. 이렇게. 어제 우리 딸내미 엄마 손잡고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뭐 페어 여기에 갔다 왔는데 반은 고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상상력이 부족한 게 나를 레드오션으로 밀어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와, 이 라이언 이런 거 라인 캐릭터 디자인하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애들인 거야. 이렇게. 개도 거의 없대. 반이 고양이래.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재주 좀 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거 해도 난 나쁘지 않아. 이렇게. 난 요즘 예술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고 부럽더라고. 은행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부르면 안 되나? 물음표. 왜? 누가 물어봤어. 왜? 비와 바람과 햇빛을 쥐고 열심히 별을 닦던 나무. 은행나무는 별을 닦습니다. 비와 바람과 햇볕을 손에 쥡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의인법 쓰여져 있지. 의인법 쓰여져 있죠.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비, 바람, 햇볕이 하나가 되어서 별을 닦고 있죠. 그러면 은행나무, 별, 비, 바람, 햇빛은 그냥 같이 다니는 세트인 애들인 거야. 여러 자연물이 어우러집니다. 여러 자연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방금 읽은 참 맑은 물살에서도 자연의 조화가 나타나 있는데 가는 참 맑은 물살, 나는 별 닦는 나무, 윗글 가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둘 다 자연물 간의 조화로운 모습이 나타나 있음. 맞는 얘기지. 가을이 되면 별가루가 묻어서 순금빛 나무, 별가루 밝고 환한 이미지 묻었어요. 순금의 나무. 그래서 순금빛 나무 하면 시각이고 뭔가 묻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촉각이지. 그러면 쌤 공감각인가요? 그거는 아니야. 시각은 시각대로, 촉각은 촉각대로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나도 별 닦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죠? 앞으로 우리의 동그라미 치면 처음이니까 그냥 쓸까?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음.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났다 그냥 체크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라는 말이 있으면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난 거다. 나도 별 닦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은행나무와 별의 관계가 끊어 화자와 당신의 관계로 전환될 겁니다. 당신이라는 별을 열심히 닦다가 당신에게 순금물이 들어 아름답게 지고 싶은데 너무 낭만적이다. 당신이라는 별을 닦다 당신에게 순금물이 들어서 당신과 하나 되고 싶어요.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라는 시적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음. 소망.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별을 나 닦을 거니까 이런 나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여기에서의 별은 누구야? 당신이 되겠지. 당신이라는 별에 아름답게 지고 싶은 나를 문장 마무리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시적 의미를 집약시키며 여운을 남긴다. 옆에다가 한마디 더 쓸 거예요. 뭐라고? 문장을
종결하지 않고 시적 의미를 집약시키며 여운을 남깁니다. 이런 것들. 말하다가 말면 여운이 생기지. 아니죠. 말하다 말면 열받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거 보러 갈게요. 별 닦는 나무에서 자연물의 교감이 인간의 교감으로 바뀌는 부분을 찾고 어디야? 여기지. 여기 뭐야? 표시할 것도 없이 그냥 여기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그것을 찾고 뭐하라 그랬더라? 화자가 소망하는 바 당신과 하나 되고 싶어요. 당신에게 물들고 싶어요. 이런 거지. 오른쪽 위로 올라오셔서 됐고 여기에다 체크.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당신에게 헌신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헌신하고 싶어요.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별 닦는 나무가 환기하는 정서와 표현을 찾아서 화문산에서와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만 체크하고 여러분들 외울 거예요. 두 시의 화자는 맑고 깨끗한 정서로 대상을 사랑하는 태도로 진지하게 노래한다. 다음, 별 닦는 나무는 동일한 시어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 의인법, 대상으로 받은 인상을 감각적인 시어로 표현했고, 참 맑은 물살은 시어와 문장 구조의 반복, 의인화, 감각적 묘사와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거겠지. 완전 시험 문제죠.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가와 나는 모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시험 범위에 나오면 얘네 2개 나오고 1번 문제야. 1번 문제. 이렇게.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범위면 얘네가 1번 문제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현대시가 나오면 현대시 2개의 다른 거 하나 섞여서 나오는데 문제는 기본 4문제, 표현 문제 하나, 내용 문제 2개, 보기를 어쩌고 감상한 거 하나. 5문제가 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밑줄 그어놓고 의미 물어보는 거 하나. 그렇게 해서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 표현상의 특징 나오는 거니까요. 밑에 거 3번 패스 됐고, 다음 페이지 14쪽. 생명이 가득한 산속의 맑은 물살. 여기는 내용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엄청 자세히 밑줄을 그었지만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요 페이지에서 크게 문제가 나오지 않읍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시험 기간이 되면 여기 전부 다 빈칸 채워서 여러분들 채우는 연습시킬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맨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1페이지부터 처음부터 14페이지까지 꼼꼼하게 읽는데 시간 딱 5분 드릴 거예요. 시작. 시간 좀 짬이 되면 옆에 문제 푸셔도 되고 할 거예요. 그냥 같이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오른쪽 위에 올라오면 졸려 죽겠지. 괜찮아. 졸리지. 이게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데 나가가지고 저기 어디에 가서 이렇게 소설집 보면 재밌어. 근데 교과서에 있으면 재미가 없어. 인정. 우둔하지만 순수한 인물을 통해서 이름이 황수건이야. 황수건. 이름이 황수건이야. 별명 뭐겠어요? 노란수건입니다. 인간적인 정이 사라져가는 세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분위기와 인물들의 삶의 태도를 바탕으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간의 폭을 넓히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해 보자고. 단편 소설이고요. 서정적입니다. 정서가 느껴진대요. 애상적 무슨 말이야? 슬플, 상처, 상, 많이 슬퍼요라는 뜻이죠. 많이 슬퍼. 뭐가 많이 슬퍼? 저렇게 약간 좀 모자란 애를 받아주지 않는 세상에 부딪혀 아픔을 겪는 인물의 모습.
주제, 야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황수건에 대한 연민. 확실히 이 글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관찰자는 약간 모자란 황수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애정이 있어. 장사하라고 돈도 좀 대줄 만큼. 등장인물과 관련된 일화, 에피소드를 나열해서 주제를 부각합니다. 배경을 통해, 배경이면 당연히 달밤이겠지. 달밤,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애상적이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됐고, 밑으로 내려가죠. 이름이 수건인 건 너무 웃기지 않아? 황수건, 옐로우 타월인데? 우둔하지만, 죄송해요. 놀랄 필요는 없잖아. 우둔하지만 천진스러운 황수건의 성격을 부각합니다. 수건이 인물에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원빈 이름 병신 같아. 이러지 않잖아요. 수건이 하면은 왠지 그런 느낌 드는데. 시작해보죠. 성북동으로 이사온 나은은 이 당시의 성북동은 조금 가난한 동네야. 이사온 나는 소설에서의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뭐라고 이름 붙여줄까? 서술자. 몇 인칭? 1인칭. 그런데 누가 봐도 주인공은 황수건이죠? 1인칭 관찰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면 주인공을 관찰해서 주인공의 속마음을 정확히 모르는, 중심인물의 심리를 정확히 모른다라는 한계가 있지. 하지만 여기에서의 1인칭 관찰자 나는 학교에서 일하는 선생님인데 등장인물 황수건에 대한 이렇게 말을 바꿀까? 중심인물을 관찰하고 중심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황수건이는 어떻구나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황수건이에 대해서 연민, 애정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등장이 합니다. 이 정도로 확인해 놓으면 되지. 서술자에 관련된 것 치고는 쓸말이 좀 많이 있었죠. 현주는 이 정도 글씨 잘 보이니? 네. 신문 보조 배달부를 만난다. 요 구역에 신문 원 배달부는 한 명이야. 근데 너무 많으니까 요만큼 떼주고 지금식으로 쓰면 알바 쓰는 거야. 그거야. 신문 보조 배달부다. 그는 우둔하고 모자란 인물이다. 그래서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 자신의 이름을 목숨, 수, 세울, 건 쓰는데 성북동에서는 노란 수건이라고 하면 다 자기인 줄 안다고 자랑스럽게 노란 수건 놀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 유명해요. 자랑해. 확실히 우둔하고 모자란 인물 맞아. 황수건은 신문 원배달이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아우 소원 참 어때요? 소박하죠. 그만큼 천진한 인물이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게 흥미를 느끼고 하루는 황수건이 나를 찾아온다. 이 선생님 갭쇼. 저도 내일부터 원 배달 이올시다. 오늘 밤만 자면 말입니다. 왜냐면 수건이가 배달하는 요 구역 있지. 여기 신문을 많이 배달을 해서 따로 정식 구역으로 떼주기로 했대. 수건인 생각하지. 원래 거기 내가 배달하는 거니까 이제 내가 원 배달부가 되겠구나 라고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지.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 입고 방울을 딸랑딸랑 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했습니다. 배달복, 방울, 원배달의 표시입니다. 원배달부. 신문 배달인데 유니폼이 있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끝을 바라고 붙들어야 한다. 무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항상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 그가 원배달이 된 건, 여기 보면 우스꽝스럽고 순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에 요렇게 괄호가 되어 있거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황수건의 우스꽝스럽고 순박한 성격을 드러내는 간접 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물 제시 방법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두 가지가 있죠. 간접 제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보여주기. 영어로 show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간접 제시 있으면 직접 제시도 있겠지.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나 출세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수건이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애정이 확실히 있어?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출렁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오, 한편으로 기대감도 확실히 있지.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분도 그도 오지 않았다. 수건이한테 뭔가 일이 생겼어. 수건이가 확실히 신문도 빼먹을 때도 많고 갖다 줘도 보통은 늦게 갖다 줘.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요란스럽게 나서 어디 보자 라면서 기대가 두근두근 수건이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해서 방에서 뛰어나왔다. 그런데 웬일일까? 어머, 황수건,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오는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었다. 왠지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당황했을 거고 조금은 실망했었을 거예요. 내가 기다리던 수건이가 아니네. 왜 전에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라고 물으니 그는 누구? 이 구역을 새로 담당하게 된 원 배달부가 이야기합니다. 아예 제가 성북동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에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그는 픽 웃으며 그까지 반편일 어디에 맡깁니까? 반편이, 반푼이 사람 보통 지능의 50%밖에 안 되는 들떨어진 자식. 그걸 어디에다 맡깁니까? 황수건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 황수건이 무시하고요. 일종의 약간의 경멸이 있는 거지. 그럼 반편일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쓰려다가 똑똑지를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잘렸나 보네요.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한 구역이 된걸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잘려서 수건이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방울을 울리면서 나간다. 역시 어떻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수건이 그거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되었으니 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이 없어지고 말았다. 왜? 수건이가 이제 더 이상 신문 배달을 하지 않으니까. 나도 가끔 문 안에, 사대문 안에, 우리 지금 서울이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옛날엔 이렇게 도성이 이렇게 있었고, 요 시대에는 여기만 사실 서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대문 안에. 문 안에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 평소에 일부러 찾으러 다녔었다 이야기인 거지.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내는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본 것처럼 섭섭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다. 서술자 자신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직접 제시라고. 직접 제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텔링. 그 당자, 당사자, 수건이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야박함은 뭐예요? 이렇게 들떨어진 애들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추우면 또 다시 킬게요.
원 배달이 될 기대에 부푼 황수건이 보조 배달마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수건의 처지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나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보통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거지. 옆에 잠깐만 슬쩍 넘어와서 볼게요. 황수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나는 그에게 호의와 애정으로 대합니다. 나의 시선을 통해 황수건에 대한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건이에 대한 에피소드 여러 개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제 에피소드 하나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에피소드 나오나? 이런 생각. 한데 황수건은 그의 말대로 노란 수건이라면 일단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유명은 해. 노란 수건 하면 성북동에서 오래된 사람이라면 먼저 웃고 대답하라 그 등신 그 바보 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에도 그렇거니와 그에게는 우스운 일화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스운 일화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해 줄 겁니다. 삼산학교 급사로 있을 때 지금으로 따지면 학교에 이렇게 행정 보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잡일 하시는 그런 분들.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삼산학교 있다가 일을 그만두었는데 느낌이 오죠. 학교에서도 잘렸을 것 같아. 그중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보면 인용하는 건데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바꿔서 옮길 거죠? 간접 인용할 거다.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대단히 즐겨서 무슨 말이야? 그때부터 이야기하기를 대단히 즐겨서 수건이 평소에 말이 엄청 많아. 근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선생들이 교실로 들어간 후에 새 손님이 오면 의례 손님을 앉히고 자기도 걸상을 갖다 놓고 떡 마주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 자기류의 만담산매로 빠지는 것인데 종쳤어. 선생님들 수업하러 교실에 들어가. 근데 학교에 손님이 와. 그냥 어서 오쇼 하고 여기에 앉혀놓고 자기도 의자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달갑자는 농담을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보통 손님이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항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기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내려왔어. 이런 식.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옛날엔 장학사 온다라 그러면 왜 이렇게 학교 청소를 시켜? 꼴배기 쉽게. 아무튼 그런 느낌. 그거를 이따위로 어떻게 손님 앉혀놓고 자기류의 만담에 빠지는 요따위로 손님 앉혀놓고 그냥 농담하는 것. 일본인이었겠지. 일본인을 일본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자꾸 일본말 연습을 하는데 센세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까? 아메가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까? 이딴 소리 하고 있다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학관도 사람이라 처음엔 웃었다. 참 웃긴 놈일세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번 20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 열받지. 이 자식이 내가 누군지 알고 이 지랄하는 거야?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님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수건이의 업무 중에 뭐 있어? 수업 시간 되면 종치고 끝나면 종치고 이거였었는데 한 선생이 나와보니 종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이 손님 누구? 항무국에서 나온 시학관.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까 하는 판이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학관은 교장이고 교감이고 학교 선생들한테 지랄했을 거고 선생들도 열받으니까 수건이한테 당 혼내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했지만 그 버릇, 어떤 버릇? 사람 불러다 놓고 앉아서 시달갑자는 농담하는 그걸 고치지 못해서 거기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옆에 페이지 문제 여러분들은 또 이따가 시간 두면서 푸실 거고요. 다음 페이지. 충격적이게도 수건이는 충격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것도 편견이니까. 수건이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요? 이렇게. 그는 야 너네 셋이 다르는데 라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 번은 어떤 선생이 장난말로 아유 요즘같이 따뜻한 봄날인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했는데 어제도 조 아랫마을에서 둘이나 달아났으니까 오늘 동네에선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오늘 수건이 너네 아내가 달아날걸. 집 나갈걸.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었다. 깜짝 놀랐죠. 긴장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믿을 거예요? 절대 믿지 않지. 확실히 우둔한 성격이 드러나는 거지. 저런 이야기 믿는 거 보니까. 근데 너무 슬픈 얘기는 뭐냐면 뒤에 진짜 아내가 집 나가. 이렇게. 그리고 그날 오후에 어서 바삐 애들 하학 집에 보내고 집에 가려고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루는 거의 글을 읽고 있었을 때, 이 선생님 계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수건이가 이렇게 나를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 거의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수건이를 사람 대우해주니까, 사람 대우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건이가 좋다고 나한테 오는 거지. 아무리 시달갑자는 얘기를 해도 나는 다 들어주거든. 선생님, 요즘 신문이 그러지 않고 잘 옵쇼?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된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러쇼? 늦지도 않고쇼? 일찍이 제때제때 꼬박꼬박 오쇼? 당신이 돌 때보다 3시간은 일찍 오고 날마다 꼭 잘 오.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왠지 무안하고 실망했지. 역시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바로 이러한 게 사소하지만 간접 제시다. 이런 거지. 행동을 통해 무안하다, 실망했다가 나타나니까. 간접 제시. 왜 실망했을까? 신문 배달이 제대로 안 되면은 신문지국에 신고를 해서 잘리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다시 신문 배달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지. 하루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바치지.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이거 황수건이에 대한 묘사가 한번 나오는데요. 머리가 엄청 커. 몸은 빼짝 말라서 팔다리 저렇게 가늘어도 되나? 이런 스타일이야. 수건이 생긴 게. 가냘픈 주먹을 부르지르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쇼 선생님, 왜 그러요? 삼산학교 말씀이에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었죠. 저보다 조금 힘세게 생겼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소. 은근한 말로 희죽거리며 제가 거기 어디 삼산학교에 또 들어가 보려고 운동을 합죠. 어떻게 운동을 하오? 에이, 그 날마다 사무실에 가지요. 다시 써달라고 졸라대죠. 그랬더니 그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데쇼. 이 녀석이 막 붉은댑니다 그려. 아주 힘이 세 보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한 번 해야 될 텐데요. 그 녀석의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 텐데쇼. 싸워서 취직하겠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 빼만 맞지 라면서 되도 않는 소리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수건이가 신난다고 나랑 얘기하는 거 좋아서 맨날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지. 맨날은 아니지만. 한 걸음 다가서며 은근한 말을 했다. 그래서요.
학교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학교 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는 큰 돌멩이 하나를 여기에다가 요렇게 밤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누가 치웠단 얘기지?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가 버렸는지 번쩍 들여다 버렸는지 그만 못 봤거든요. 억지로 굴려다 버렸다라고 하면은 가서 싸움을 한번 해 걸어볼 거고 싸움을 걸어 번쩍 들었다 버렸다라고 하면 아 싸우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죠. 옆에 오른쪽에 잠깐만 볼게요. 나와 황수건이 구사하는 어휘의 차이. 나는 하오체, 하십시오, 하게, 하오, 해라체. 교양 있는 어휘를 구사하고 수건이는요. 굽신굽신 하는 말투를 사용하고요. 비속어와 표준어를 사용을 합니다. 나는 지식인이지만 수건이는 하층민에 속합니다. 아,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를 통해 계층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천연두 알아요? 천연두? 네, 천연두.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하면서 머리를 긁적 걷는다. 아, 죄송해요. 18페이지 맨 밑에 제길 밑에다가 비속어, 하층민 요렇게 쓸게요. 빼먹을 뻔했네. 이런 제길, 비속어, 하층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욕하면 하층민 된다고 고음 바르고 고운말. 아 그렇게 따지면 저도 하층민 쪽에 좀 가까워요. 욕 엄청 하거든. 난 욕도 잘해. 그거 자랑이라고. 난 태어나서 욕해본 적 없어. 그래서 제길 저런 말 들으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너무 놀래. 아! 그런데 쇼. 제가 온 급 쇼. 댁에서는 우두, 천연두 예방주사 맞지 말라고 왔었죠. 우두를 왜 넣지 말라는 거요? 했더니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천연두가 다닌다고 모두 우두를 넣는답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의 근력이 없어지는답쇼. 예방주사 맞으면 근육이 빠진대. 자기 팔을 걷어서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거 봅쇼. 이렇게 우두를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었죠. 아까 옆에 제가 저기 수건이 그림 그려드렸죠. 팔다리 가는 거. 우두 맞아서 그런 거예요.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제가 생각해내주죠. 왜 그렇소? 아, 저 아래에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사인데쇼. 그 삼산학교 그놈도 우두만 맞았으면 그까짓 거 무서울 게 없는데 아 그놈이 우두를 맞았는지 안 왔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거든요.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맞장구 쳐주고 있는 거지. 확실히 애정이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런 얘기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꺼지라고 얘기하겠지.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잠깐 볼게요. 별표. 우두를 넣으면 사람의 근력이 없어진다는 황수건의 말을 통해 그의 성격을 짐작해보자 라는 건 그의 성격을 짐작하는 게 중요해서 별표가 아니에요. 황수건 혼자만의 생각일 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조언처럼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고 우둔하지만 그래도 나 좋아하니까 선생님 고생하지 말라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수건이도 사실은 나 좋아해. 좋아하니까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겠지. 그 다음 요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아 제가 생각해냈었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가 있냐. 저도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에 근력이 줄었었죠. 아
여러 사례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례 하나만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논리적인 오류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 똑같은 논리야. 야, 걔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러겠지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나 일부분만 보고 전체와 다른 것을 판단하는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음 이란 거죠. 됐고 계속 내려가죠.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면서 물었다. 야, 너 그렇게 막 잘랐는데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그는 아이, 돈만 있으면 누가 그까이 거 고스카이 고용인 노릇을 합니까? 미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서 뻐젓이 장사할 텐데요.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참외 장사도 하급쇼. 가을에는 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저 장사하면 잘할 거예요. 미천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게요. 저를 선생들보다 낫게 치는 뎁쇼 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 거겠지. 지가 봤었을 때 애들이 선생님한테는 말 걸거나 이렇게 장난치지 않거든. 근데 애들은 수건이 만만하니까 분명히 장난치고 장난 걸고 그랬을 거라고. 그걸 착각하는 거지. 애들이 나 좋아해요 라고.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이 3원에는 나의 애정과 연민의 감정이 담겨져 있지.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뻐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이 남지 못하면 돌려오지 않아도 좋다고 했었다. 진짜 수건이한테 애정이 듬뿍듬뿍하네. 그는 3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지금으로 따지면 30년대, 20년대, 20원, 쪽방촌에 들어가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일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뭐 장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라고쇼 하고 나 없을 때 참외 3개를 가지고 갔었다. 돈 3원은 나의 애정을 드러내고 참외 3개는 수건이의 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인 거죠. 고맙습니다. 이거지. 미천 해놨으니까 이렇게. 내가 너 2조 정도 줄 테니까 휴대폰 사업 한번 해볼래? 네 하고 가서 휴대폰 처음 나오면 이제 그거 갖다 주는 그런 느낌. 이렇게 나한테 좀 투자 한번 해볼래? 나 2조 정도 투자 받으면은 저기 파나마 이런 데로 이민 갈 거예요. 들고 튈 거야 난. 그만큼 돈이 있는데 뭐로 힘들게 신경 쓰면서 사업하고 있어?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아하, 그는 우리 집에 얼른 오지 않았다. 무슨 뜻이야? 참외 장사 실패한 거겠네. 황수건에 얽힌 우스운 일화와 황수건의 장사미천을 대주는 나. 장사미천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건이가 좀 양심은 있네. 실패했으면 선생님 조금만 더 투자하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들으니 역시 들은 거죠. 남의 말을 인용할 거고요.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옮기지 않을 거죠. 분명히 요약적으로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수건이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서 알 수밖에 없지? 그게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인 거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를 이런 식으로 보완해 주는 거죠. 참외 장사를 하기는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서 미천만 까먹고 또 그까짓 것보다 더 놀라운 거, 슬프다.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라는 것이다. 이 말이 씨가 됐네. 설상가상이죠. 수건이한텐 제일 큰 문제거든. 아내가 달아났다라는 건. 저희들끼리 금실이 괜찮았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원래 동서는 아랫사람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좀 윗사람인 것 같아. 수건이 형의 아내. 그러니까 수건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수건이 형이 있고, 수건이 형의 아내가 있고, 수건이가 있고, 수건이의 아내가 있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형의 아내가 수건이의 아내를 좀 못 살게 굴고 괴롭혔겠지. 이렇게. 그런데 수건이의 아내는 생각해. 우리 남편, 수건이가 좀 다른 사람 평범하기만 했으면 따로 분가해서 나갈 때까지만 버티면 될 텐데, 남편 꼬라지 보니까 이거는 평생 이 집에서 갈굼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집 나가는 거지. 저희들끼리 금실은 괜찮았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난 거라고 했다. 원래 지금의 동서는 여기 형이 아니라 수건이 동생이어야 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형이라고 한 거야. 남편이 남만 같으면 수건이의 아내도 수건이가 우리 남편 좀 모자라 알고 있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텐데 평생 동서 밑에서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너무 충격받았겠지. 그런데 요 며칠 전이다. 밤인데 달포 만에 한 달 정도 수건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무슨 사건 이후로? 참외장사 망한 이후로.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여기가 살짝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지. 종이에 싸지도 않고 포장하지도 않고 이렇게 수건을 지금으로 따지면 비닐봉투에도 담아온 게 아니라 그냥 포도를 생으로 이렇게 몇 개 들고 와. 벙긋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왔죠? 라고 하면서 어디가 있냐? 포도는 누구? 수건이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죠? 그랬는데 웬 사람이 날쌔게 그의 뒤를 따라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의 멱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가고 수건이는 우두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나갔지. 딱 봐도 어때? 수건이 포도 훔쳐온 거구만.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온 것을 즉시 깨달았다. 쫓아나가서 아이 때리지는 마시고 포도값 그거 얼마요? 내가 물어주겠소. 포도값을 물어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포도값은 누구? 수건이에 대한 나의 마음을 드러내주지. 대신 물어주는 거니까 아무리 나 먹으라고 가져왔더라도. 수건이는 어느 틈엔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놓고 오래 바라보면서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이 포도에는 수건이의 순정이 담겨져 있어. 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먹었습니다. 수건이는 불행한 일을 겪고 나에게 포도를 가져다 훔쳐다 주었는데 어때? 나에 대해서 확실히 애정이 있고 수건이도 나 좋아해. 이거지. 옆에 수건이가 포도를 훔쳐온 이유는 뭡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왼쪽으로 올게요. 이제 소설 끝낼 겁니다. 어제다 라고 하면서 단적으로 시간적 배경을 등장해 주죠. 사대문 안에 일 볼 게 있어서 들어다 나오는데 불빛이 없는 성북동 길 위에 밝은 달빛이 비단을 깐 듯했다. 서정적인 분위기.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라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케와 나미라카다메 이기카. 옆에 뜻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라는 노래입니다. 술 마셨어 내가? 눈물 좀 흘리고 있지? 비 맞으면서 이런 느낌. 처량해 죽겠네. 불행한 삶에 처진 수건이의 현실 체념적인 심리. 수건이가 현실을 체념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수건인가 아른 채 하려다가 일단은 반갑지. 그런데 배려심이 넘쳐. 얘 내가 빌려준 돈도 말아먹었고 도둑질한 것도 나한테 들켰고 나보기 조금 뻘쭘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보하면 무한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외장사 포도 훔쳐온 포도 사건 요거 2개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휙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췄다. 옆에 그림 보면 어때요? 수건이 옷도 꼬질꼬질하고 아까 제가 그린 게 너무 오버해서 그렸지만 이거 사실 머리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나의 배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면서 노래는 그 이상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만 되풀이하면서 그 전에 담배는 피지 않았는데 담배를 뻑뻑 빨면서 지나갔다. 빨간색으로 밑줄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인 듯 하였다. 라면서 옆에다가 쓸게요. 뭔가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여운을 남겨줍니다. 일단은 요렇게 써놓고요. 자, 거의 시험 문제. 오른쪽 위로 올라오죠. 이 소설에서의 달밤의 역할. 각박하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황수건의 처지와 아픔. 나의 연민의 정서를 애상적으로 돋보이게 합니다.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줍니다. 그리고 밑에 거 요거 하나만 더 해놓으세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집에 너무 상반된 얘기가 2개 있어서 써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학교 가서 선생님이 이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면서 감정을 이입하게 만듭니다. 라고 써놓은 교재도 있고 또 어떤 교재에 보면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요렇게 해놓은 게 책에 있어요. 이렇게 둘 다 큰 출판사 회사예요. 그래서 너무 다른 얘기가 있어서 일단 써드리는 거니까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은근슬쩍 선생님 마지막 요 문장으로 해서 우리들이 여기 독자들이 더 공감하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지 라고 하면은 다음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고 됐을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24쪽 보러 갈게요. 황수건이 처한 상황과 그의 성격을 알아봅시다. 성북동 사람들이 황수건을 대하는 태도 반편이 노란 수건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성북동에서 점점점에 여기 해줘야지 사람들이 크크크 하는 것을 나는 차츰 알게 되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웃더라. 밑으로 내려와서 황수건이 겪은 불행한 사건, 신문 배달부도 잘리고 학교에서도 잘리고 참외 장사 실패하고 아내가 가출을 하고 이런 거겠지. 밑에 황수건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그의 성격을 짐작해보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두서가 없고 허황하다, 경망스럽고 우스꽝스럽다, 우둔하고 모자라다. 하지만 본성은 착하고 순박하다. 이런 것들. 옆에 나와 있는 황수건 사이에 벌어진 사건과 그에 대한 나의 심리를 말해보자라고 하면 학교쌤은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하실 테지만 이거는 제가 뭐 딱히 설명드릴 거는 없어요. 그냥 맞춰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옆에 나와 황수건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브로맨스까지는 아니지만
황수건이는 나에게 격이 없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호의를 고마움을 느끼고 보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냥 서로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3번 됐고요. 오케이. 쭉 나갈게요. 여기 볼게요. 달밤의 주인공 황수건은 한결같이 자신의 불행이나 운명에 순응하다가 결국 패배하고 좌절합니다. 이러한 비애의 하나의 장면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집약이 됩니다. 어디? 맨 마지막 장면. 애상적 분위기의 달밤은 황수건을 우수에 젖게 합니다. 달밤은 성실히 살아가려 하지만 각박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수건이의 슬픈 처지를 부각하고요. 그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애상적이고 서정적으로 드러냅니다. 라는 말들. 어쨌든 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이 말은 꼭 외워두셔야 한다. 옆에 나와 있는 25페이지 재구성과 창작 됐고요. 26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소설이 길어서 다 읽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26페이지만 꼼꼼하게 읽으실 시간 3분 드릴 거예요. 시작!